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애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바로 잔치집에서 술이 부족하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모두가 마음껏 취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술의 신 바카스를 숭배하며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와인에 빠져 살았을 정도로 끝내주는 사우나부터 산의 진미까지 없는 게 없었던 그 전설적인 로마 쾌락의 절반 이상은 바로 이 포도주 덕분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인간에게 술은 가장 오래된 발명품 중 하나이자 최고의 쾌락과 일상의 위로를 위한 오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대 문화에 있어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질 수 없었던 바로 이집트에서도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거의 물 대신 마시는 수준으로 포도주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정말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동네였습니다. 가뜩이나 넓은 비옥한 땅에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물도 충분한 데다 거기가 또 아프리카다 보니까 얼마나 햇빛이 풍부했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전성기 시절 이집트는 혼자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게 필요한 모든 식량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식량 생산이 풍부했는데 그 외에도 포도주를 만들 포도와 또 맥주를 만들 곡물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천인 아마포를 만들 아마와 또 종이를 만들 파피루스에다 엄청난 양의 목재까지 거의 무슨 고대 코스트코 수준으로 없는 게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림은 이집트에 남아있는 벽화의 모습인데 당시 이집트에서 포도주를 만들던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우선 가운데 보이는 자루에다가 포도를 넣은 후 뒤에 안 보이는 사람까지 해서 무려 5명이서 우리 옛날에 한약 달인 후 막대기 끼워서 막 짜내는 것처럼 포도즙을 짜내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던 모습으로 당시 이집트 전체의 나일강 수준으로 넘쳐 흐르던 그 많은 양의 포도주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이집트처럼 풍요롭고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들 포도주는커녕 늘 물과 식량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좀 먼 이웃 동네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즉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있던 카로케미시라는 나라는 비슷한 환경 덕분에 이집트처럼 포도주도 식량도 그리고 당나귀와 가죽과 목재까지 엄청나게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카르케미시를 부러워하던 부자 이웃나라 마리의 왕이 나도 꼭 저 맛있는 포도주를 마셔야겠다고 결심을 한 후 카르케미시 왕에게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거액을 제안해서 제발 우리한테 그 포도주를 수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또 거절할 수 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카르케미시 왕은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지만 한 가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포도주를 배송할 수 있는 길은 총 2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길은 시리아 사막을 뚫고 가는 것으로 출발지인 카르케미시부터 도착지 마리까지 무려 400km나 떨어져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400km는 매끈한 경부 고속도로가 깔려있는 도로가 아닌 낮에는 약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해가 지고 추울 때는 얼음까지 어는 사막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짝 그냥 우리나라 평균 기후 같기도 한 아무튼 그런 무시무시한 길이었는데다 심지어 곳곳에 도적대까지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던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두 국가 사이를 이어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는데 문제는 그 강의 수심이 너무 낮고 유속이 빠르고 급류도 심한 데다 무엇보다 강 바닥에는 배를 박살내는 뾰족한 바위 투성이라 큰 배가 다닐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왜 큰 배가 필요하냐 하면 그때 그들이 배송해야 했던 포도주의 양이 무려 18,000리터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무사히 배송을 다 마친다고 해도 그 큰 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르케미시의 왕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오랜 검토 끝에 1번 옵션 사막 횡단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다음 이제 거의 마찬가지로 빡센 2번 옵션을 두고 카르케미시의 최고 공학자들이 매일 레드불을 마시며 야근한 끝에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기가 막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적당한 크기의 넓은 뗏목이 바로 그 해결책인데 바로 이런 뗏목을 수백 대 만들어 약 400km 떨어진 마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접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디테일을 보면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방이 15m인 이 뗏목이를 보면 남는 자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등에진 당나귀들이 탑니다. 그리고 가운데 원룸에는 사람들이 탑니다. 자세히 보면 뗏목 바닥에 뭐가 보이는데 그게 천장의 가죽으로 만든 공기주머니로 뗏목의 무거운 무게를 버텨주어 위로 띄워주고 무엇보다 낮은 강바닥의 뾰족한 바위로부터 뗏목을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뗏목 자체는 카르케미시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바구니를 짤 때 쓰는 매우 가볍고 튼튼한 목재를 사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엮어 만들었는데 그들은 이런 뗏목을 타고 몇 개월에 걸쳐 유프라테스 강을 조심히 내려간 다음 드디어 마리에 도착하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포도주를 마리의 왕에게 성공적으로 배송을 마친 다음 이후 정말 간단하게 칼을 가볍게 몇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뗏목을 쉽게 해체하는 그걸 목재가 부족했던 마리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죽 공기 주머니들의 공기를 빼내어 그렇게 가볍고 또 부피도 훨씬 작아진 가죽 주머니들을 말린 다음 당나귀 등에 올린 다음 육로를 통해 천천히 카르케미시로 돌아온 후 다시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여 일절 자원의 낭비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 많은 포도주를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카르케미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부했던 포도주나 목재 그리고 가죽과 당나귀를 적극 활용한 것 외에도 목재가 부족했던 마리의 상황까지 계산해 넣어 절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수로와 육로를 번갈아 활용하는 대단한 현명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공학이라고 합니다. 종종 공학이라고 하면 제트 엔진을 만들거나 또는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매우 복잡한 과학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공학이라는 것은 그런 과학과는 별개로 우리 인간이 주변의 환경과 도구를 활용해 어떻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사실 과학보다는 어쩌면 예술에 가까운 분야의 지식입니다. 최근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물리학도 존재하지 않았던 수백 년 전 중세 시기에 지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복잡한 구조를 가졌던 유럽의 대형 성당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수백 킬로미터를 이어졌던 로마의 수로라든지 오늘날 제트기에 들어가는 터빈 엔진의 시작이 된 최초의 증기기관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어째서 에디슨이 사실은 최초의 전구 발명가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햇반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사실은 2차 대전 중 영국에서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 만든 레이더 기술을 영리한 미국인들이 가져다가 재발명한 것과 관련된 신기하면서도 정말 재미있는 우리 인류의 공학 관련 인문학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놓은 책인 삶은 공학이라는 아주 멋진 책이 최근 출간되었습니다. 총균쇠나 사피엔스가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현대부터 고대 사이의 역사를 관통하며 훑었던 최고의 입문서들이었다며 이 삶은 공학은 환경과 시대로 인한 엄청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어떻게 매번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 즉 공학이라는 과학과 예술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천재성을 통해 건축에서 무기까지 인간 삶의 각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로 되짚어본 매우 간만에 보는 훌륭한 인문학서입니다. 참고로 책에 보면 그 첫 장부터 유럽의 대성당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말 읽으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기합니다. 짧게 스포를 좀 해보자면 당시에는 아주 간단한 콤파스나 작은 자 정도의 도구밖에 없었고 길이도 자 대신 원래 불어로 그 뜻이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빵인 일정한 길이의 바게트를 석공들이 가지고 다니며 길이를 재며 그 거대한 성당들 그리고 견고하면서도 너무도 아름다운 유럽의 성들을 지었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설계와 건축 공법들이 다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교한 설계도도 없었고 또 이렇다 할 측정 도구들이나 기준기도 없었지만 현재 거의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 유럽의 대성당과 성들의 완성도는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책은 어떻게 과학의 도움 없이 당시 단지 사람의 머리와 경험치만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어 무척 신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책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긴 한데 중세시대의 거대한 성당이나 성을 짓는 기술, 그런 엄청난 축조 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석공들은 오늘날 마치 애플이나 테슬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최고의 기술자들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교황도 또 각 나라의 왕들도 성당이나 성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 석공들은 갑이 되어 교황과 유럽 각국의 왕족들과 교류하며 단지 돈만 엄청나게 번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는데, 유럽에서 이들 석공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메이슨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던 유럽 최고의 자유 석공들 가운데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 바로 자유 석공연합, 즉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문장을 보면 사회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전시안이 자주 등장하고, 또 그 로고에서도 석공들의 필수 도구였던 콤파스와 자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 위의 정부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림자 정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매우 신비한 단체인 그 프리메이슨의 출발이 바로 유럽에서 대성당과 거대한 성을 짓던 엘리트 석공들이었다는 점과, 어째서 그들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이 책을 읽으며 풀려서 개인적으로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과 더불어 무척 고마웠습니다. 세상의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는 기계나 공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주제들을 매우 깊이 있는 인문학적 시선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풀어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이 책은 자주 만나기 힘든 매우 특별한 인문학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벌써 시작된 올해의 그 긴 여름밤 동안 찬찬히 재미있게 읽을 좋은 인문서를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